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특검이 예정대로 김건희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일단 공소장에 적힌 혐의는 세 가지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그러니까 이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을 받고 공천 개입 과정이 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는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인데 많이 언급되었던 이 주가 조작 혐의,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입니다. 이거를 단순한 어떤 계좌를 위탁한 정도를 넘어서서 공범으로 이제 특검이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알선수재 혐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통일교 그리고 건진법사, 그러니까 건진법사를 매개로 해서 통일교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수수했고 청탁성 뇌물을 받았다. 이 부분이 핵심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명품 수수 정황들이 적용된 이렇게 세 가지의 혐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범죄 수익이 총 10억 3천만 원. 맞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자, 이렇게 되면서 김건희 씨는 또 역대 영부인으로서의 기록을 또 썼는데 첫 구속에 이어서 첫 구속 기소, 또 첫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재판행 기록을 또 쓰게 됐네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실 본인도 많이 착잡한 심경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된 또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잖아요. 아마 이제 그런 내용들이 지금 복잡한 속내를 잘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건희 여사가 일단 수사에 협조적으로 임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역대 최초의 사례고 굉장히 충격이 클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수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방어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수사에 나서기는 하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또한 그 연장선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변명을 하지 않겠다, 국민들 앞에 송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함께 전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억울한 심경도 좀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특검발로 언론에 보도가 되는 그런 사실관계들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이 아닌 것들까지 포함된 상태에서 일종의 마녀 사냥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소회까지 조금 밝히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이미 지난 특검들도 좀 있었지 않습니까? 과거 국정농단 특검 당시에도 많은 특검발 보도들이 있었습니다만 상당수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추후에 드러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김에 그럼 그 입장문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아마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건희 씨가 이제 변호인단 통해서 입장문을 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저 역시 저의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을 견디겠다. 요거를 지금 풀어서 좀 지금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저 문단을 포함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특검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사실 아닌 것들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함께 공통적으로 밝혔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저 지점이 또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많이 조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지난 탄핵 심판 국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후 진술 전에 그런 탄핵 심판 국면에서도 호수 위에 달 그림자 이런 비유를 또 하기도 했었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걸 연상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좀 연상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의도를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좀 난해하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다른 그런 그 문단들, 일종의 마녀 사냥이 될 수가 있고 이 범죄 사실 피의 사실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엄밀히 공표가 금지되어 있는데 이렇게 좀 무차별적으로 난립하게 되면서 대중적으로는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들에 대해서 범죄를 예단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근 인권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하는 그런 안건에 의결을 또 했거든요. 이런 측면들에 비추어 봤을 때 특검이 조금 고려할 부분들은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도 전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국어 시간처럼 이게 풀이가 또 필요한데 이 비유의 풀이 어떻게 보셨나요? 본인은 이제 결백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본인이 말하는 그런 진실들이 드러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근데 이제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내고 있는 이런 입장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분노하게끔 만드는 분노 유발 메시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 윤 전 대통령도 이런 얘기를 했죠.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거를 쫓는 느낌이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실상 실체가 없다, 이런 취지의 억울함을 좀 호소를 했던 것 같고, 이번에도 김건희 씨도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디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이런 얘기를 보면 마치 이제 본인이 피해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특검이 괜히 구속영장을 친 게 아니고 괜히 구속 기소를 한 게 아닙니다. 뭐 공천 개입 같은 경우에도 이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건희 씨가 직접 명태균 씨에게 전화를 해서 김영선을 밀고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녹취록을 특검이 확보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도 이제 통일교 측에서 진술하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확보한 물증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경위로 어떻게 전달되었는지까지도 충분한 조사가 이뤄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금품을 수수했다. 뭐 이 외에도 뭐 나토 3종 세트 목걸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번에 포함은 안 됐습니다만 서희건설로부터 받았던 금품. 그 외에도 이제 로봇계 사업가 서 씨로부터 받았던 금품. 그 외에도 지금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씨로부터 받았다는 이 금 거북이까지 지금 뭐 발견을 한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혐의들이 더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주가 조작 같은 경우에도 녹취록이 있는 겁니다. 이게 뭐 6대 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되냐라고 묻는 김건희 씨의 음성이 담긴 것이고 그 외에도 실제로 그 금액을 수표로 인출했다라는 정황까지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그동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나는 그저 계좌를 맡겼을 뿐이다. 나는 몰랐다라는 취지의 얘기와 정반대되는 객관적인 물증들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구속도 어렵지 않았고 그 뒤에 기소까지도 충분하게 이루어질 법한 상황이었다. 이런 객관적인 물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김건희 씨가 계속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심지어는 앞서 언급했던 뭐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견디겠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들은 사실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이어가는 뻔뻔한 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금거북이가 발견됐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보낸 사람은 있지만 받은 사람은 또 적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련 내용이 축하드린다라고 하는 단문으로만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청탁의 의도가 있었는지 실제로 어떤 대가성이 있었는지와 같은 것들은 전혀 확인된 바가 없거든요. 그냥 단편적으로 금거북이가 발견됐고 축하드린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 이 두 가지 사실관계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범죄 사실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다양한 그런 사실관계들이 입증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미온한 상태에서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확대 재생산이 되고 마치 혐의가 특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고 이런 것들은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억울함에 대한 소외를 밝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편지가 당선 축하드립니다라고 되어 있었던 거고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 국가교육위원장이라는 자리를 받았기 때문인 거고요. 그다음에 서희건설의 그 회장 같은 경우에도 이 국가조찬기도회라고 하는 모임의 회장이었는데 지금 이배용 씨 같은 경우에도 그 동일한 모임의 부회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금거북이가 발견된 게 김건희 씨 일가의 그 요양병원의 금고에서 발견이 됐고 심지어 거기에 써 있는 카드에는 당선을 축하드린다라는 메시지가 써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금을 이제 구매하거나 하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그 시점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특정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검이 단순히 뭐 어떤 누구에게 보냈는지도 모르겠는 편지를 가지고 억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객관적인 정황 증거들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특검 공소장에는 들어있지 않은 부분이고 금거북이 이야기는 어쨌든 그거는 특검 조사와 지금 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이제 큰데 재판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조사 과정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이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었는데 맞습니다. 재판에 임하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재판 과정에서는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를 하려고 하겠죠. 근데 이제 수사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는 일단 서희건설 측에서 자소서를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김건희 여사 측의 어떤 진실 여하를 떠나서 이게 진실 공방처럼 비춰지는 그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이제 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것이 또 특검 측에 의해서 피의사실 공표가 되기 시작하고 여론전의 수단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도 합리적이다라고 판단을 했겠지만 이제 법정으로 가면 좀 상황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진실 공방으로 비화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더 정합적인 근거를 통해서 방어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전략적인 고려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3개 혐의가 적용되긴 했지만 사실 이번 김건희 여사 집사 게이트라고 표현하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도
적확하게는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이 그런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적시가 되어 있지 않는 등의 그런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혐의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아직은 분명한 이런 여러 관계자들과의 관련성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마련되지는 못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구심도 드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검 측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입증을 할 수 있을지를 지켜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할 얘기가 좀 많아서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법원이 이 김건희 특검팀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이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국회 체포동의 절차가 시작된 거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법원이 영장 발부를 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을 하면 정부가 이제 국회로 보내게 되는 거고 이제 국회가 본회의에서 72시간 내에 표결하는 방식으로 이제 1차 관문을 거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 뒤에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뭐 권성동 의원은 본인의 어떤 결백과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라는 이제 어떤 표면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지만 사실 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든 포기하지 않든 이미 본인들이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서약서를 과거에 제출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는 서약서를 이미 제출한 바가 있어서 사실 지금 상황에서 또 얘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지금 이 수사 상황을 보면 권성동 의원 씨를 이제 압수수색했을 때 차명폰을 발견을 했고 그것이 이제 보좌관 명의로 되어 있는 차명폰이었고 이제 계엄 이후에 윤 전 본부장 그러니까 통일교 측과 여러 차례 연락한 기록이 남아 있는 차명폰을 발견했고 건진법사의 수사가 본격화되었을 때도 건진법사 측과도 연락한 기록이 남아 있는 차명폰이 확보된 상황. 그 외에도 이제 뭐 현금이 언제 전달이 되었는지를 특정할 만한 수첩의 문구와 그 현금 상자로 추정되는 사진까지도 특검이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 차례 이제 보좌관을 통해서 혹은 차명폰을 통해서 접촉하려고 했던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하려고 했던 그런 행위들을 봤을 때 말맞추기를 시도했다라고 보고 있는 특검의 손을 법원이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이게 이제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이제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개인이 이제 포기하겠다 하더라도 절차는 계속 진행되는 그런 것으로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특검이 이 권 의원을 불러서 조사한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요. 권 의원은 특검 조사를 받는 당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특검 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저는 결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있는 그대로 다 진술하고 반드시 무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군품을 수사한 바가 없습니다. 통일교의 전당대회 도와달라고 하셨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특검 수사 시작되고 윤영호 본부장과 연락하셨습니까? 말 맞추기 시도하셨나요? 그런 적 없습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일이 절대 없고 결백하다, 당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특검은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 배경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특검 입장에서는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발부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실적으로 카운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 좀 무리수를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를 했다가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기각된 사유가 다른 이유도 아니고 혐의 자체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애둘러서 비판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재판부가 그 특검 측에 이것은 실제 본안 재판으로 가더라도 혐의 입증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보여준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특검 측이 허술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라고 하는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권성동 대표 측에서 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그런 의혹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이미 과거에도 비슷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 국정농단 특검 사태 당시에 권성동 전 원내대표 역시 이른바 강원랜드 사건으로 또 재판을 받았었거든요. 당시에도 특검 측에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 그 당시에도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당당하게 수사 임하겠다라고 불체포 특권을 포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영장은 기각이 됐고요. 또 결론적으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중진급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정권과의 어떤 연관성 자체를 주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재판에서 유죄까지 이끌어내기에는 훨씬 더 많은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장을 청구하는 거에 특검의 자유겠지만 결과적으로 영장 발부는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켜볼 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2018년도 강원랜드 그때 사건에서도 최종적으로는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이제 무죄를 받은 권성동 의원인데 어쨌든 이번에는 국회에서 어쨌든 민주당이라든가 조국혁신당 의석수를 생각을 하자면 체포동의안은 이제 통과될 것 같고
그렇죠. 법원의 판단이 남을 텐데 네.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근데 일단 뭐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의석수를 보면 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는 거는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법원에서도 저는 이번에 특검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권성동 의원이 뭐 과거에 오랜 시간 전에 이 통일교 측 관계자와 연락하고 이랬던 게 아니라 지금 발견된 차명폰의 기록을 보게 되면 지난해 12월 중순께부터 이 통일교의 윤 전 본부장 측과 여러 차례 통화한 기록이 남아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7월 22일 오후 1시쯤에 권성동 의원의 보좌진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심지어 그때 뭐 택배 기사한테 전화를 잘못 걸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의원님이 통화를 원하신다. 근데 이 시점이 언제였냐면 통일교 측 관계자가 이 특검으로부터 수사를 받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의 수사가 본격화됐고 이런 여러 가지 게이트들을 수사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수사 상황을 체크하고자 전화를 걸었다라는 목적이 너무나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사실 앞뒤가 맞지가 않는 거죠. 만약에 권성동 의원 측에서 말한 대로 나는 모르는 사람이고 아예 나는 결백하다, 받은 적도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렇게 전화를 걸어서 수사 상황을 체크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수사 상황을 파악하고 대비하고 그러기 위해서 말을 맞추기를 시도하고 이런 것들 자체가 증거인멸의 모든 정황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뭐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뭐 국회의원이 갑자기 도주를 하진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하고자 했는가, 말 맞추기를 시도했는가, 혹은 사건 관계자들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서 회유를 시도했는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이것이 차명폰이라던가 통화 기록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충분히 법원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라는 사유로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면은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다음 주 국회에서 바로 이 권성동 의원 부분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에 대한 논의가 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 이제 이렇게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여야가 나란히 1박 2일 연찬회를 열어서 대응 전략을 논의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사회 대개혁을 하겠다면서 이제 개혁 일성이 쏟아졌고 관련된 결의문도 채택이 됐죠. 네, 맞습니다. 일단 내란 종식과 민생 경제 회복, 그다음에 민생 개혁 입법 관철, 뭐 사회 대개혁을 완수하겠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개혁 입법들을 처리를 해 나가겠다라는 이 목표가 민주당에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언론 개혁, 그다음에 법원 개혁, 그 외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특검의 수사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얽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이렇게 보는 시간이었고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제 전열을 정비를 하는 거죠.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 그리고 멈추지 않고 전진하겠다라는 의지가 당내에 충분하게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회 대개혁, 모든 개혁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검찰 개혁인데, 근데 이제 최근에 당정 사이에 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이견이 나오고 있죠. 근데 오늘은 이문정 서울 동부지검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개혁안을 강하게 비판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관련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산하에서 법무부 장관의조차도 지금 검찰이 다 장악돼 있는 상태인 건 알지 않습니까? 눈 가리고 아웅일 수밖에 없는 이진수 차관과 정상원 검찰국장 등이 이 인사 사인은 찐용 검사들이 역시 검찰을 장악했다는 인사 사인일 수밖에 없어서. 자, 오늘 저 자리는 조국혁신당이 주최해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 자리였는데 정성호 장관조차 검찰의 장악이 됐다. 그리고 민정수석 등을 개혁 오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발언 수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지금 현직 검사장이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정치인의 발언이라고 하기에도 수위가 굉장히 높은데 공무원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심지어는 그 비판의 대상에 들어가 있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거든요. 법무부의 관할에 검찰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엄밀히 하극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토론 패널로 참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해야 할 말을 해야 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이 정도의 수위를 얘기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의구심이 들고요. 또한 이게 오적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도 했지만
이 정부 입장에서는 고려해야 할 것들이 당보다 훨씬 많은 것이 불가피한 사실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재명 정부가 개혁을 원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너무 졸속으로 법안들을 처리하고 집행을 하게 되면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속도전보다는 속도 조절을 주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직 검사장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속도전만 강조를 하면서 이미 강성 입장을 취하고 있는 조국 혁신당보다도 한 단계 더 높은 수위의 개혁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 전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 이 수사 체계라고 하는 것이 피해자가 다름 아닌 국민들입니다. 이를테면은 지금 고유정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경찰의 초동 수사가 미진해서 미제 사건이 될 뻔한 것을 검찰이 보안 수사권을 활용해서 바로잡은 케이스거든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부 수사권 조정만 가지고도 이런 부작용들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안 수사권까지 사라지게 되면은 과연 그 부담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근데 저는 임은정 검사장이 어떤 우려를 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국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큰 목표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를 하고 있지만 이제 결국에는 후속 조치인 뭐 이른바 중수청을 신설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행안부 산하에 둘 거냐, 법무부 산하에 둘 거냐 이걸 두고 지금 이견이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거는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그 선에서 나오는 이견이 아니고 이 국가 기관 간의 기능을 배분하는 문제에 있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식이 다른 거죠. 어떤 근본적인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쪽에서는 결국에 법무부의 공소청과 중수청을 함께 두게 되면 우리가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라는 그 개혁의 취지가 사실상 사라질 수 있다, 무력화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냥 검찰청이 그대로 존치되는 거랑 똑같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거고요. 한쪽에서는 행안부에 이제 중수청을 두게 되면 경찰, 뭐 국수본 그 외에도 이제 중수청까지 1차 수사기관들이 다 몰려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각자가 생각하는 방식이 있을 수가 있고 각자가 갖고 있는 우려 모두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수기와 토론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이 과정 가운데에서 임은정 검사장이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고 검찰 내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우려를 표출할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공직자이시지 않습니까? 공무원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어떤 대통령의 인사권을 좀 존중하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여러 우려가 당내에서 분명히 있었고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있었지만 대통령께서 그것을 정면 돌파를 하셨고 이제 사람을 쓰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의 기준이 있었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조금 존중하실 필요가 있고 아직 결정되지 않은 내용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울 필요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라서 조금 톤 다운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그게 찐윤 검사들의 법무부와 이제 검찰 장악이다. 그러면서 참사다. 그러면서 개혁 오적이다. 그러면서 장관을 검찰조차 이제 검찰의 장악이 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인사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대통령을 또 이야기한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대통령께서 이미 그런 우려를 한 차례 지지자들부터 받으셨고 이제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뭐 누구와 연관이 돼 있다 혹은 뭐 누구 라인이다라는 이유로 뭐 다 쳐내고 뭐 배제하고 못 쓰게 되면 쓸 사람이 없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우려 섞인 시선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이 공무원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지도자가 어떻게 가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 사례가 있다 보니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검찰에 대한 불신이 가뜩이나 심화된 상황 그리고 과거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저질렀던 그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우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대통령께서 그것을 무마시킬 수 있는 그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자신감 있는 메시지를 던지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존중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처음에는 이게 당정 간의 이견 그랬는데 뭐 정부 내부에서도 이런 이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 검찰 개혁 문제와 관련해서 공개 토론회를 제안하면서 직접 자신이 주재할 수도 있다. 이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변인의 브리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검찰개혁은 일종의 보여주기식은 안 된다라는 표현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공개적인 토론회 장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어떤 면이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대안을 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심지어 당신이 주재할 수도 있다라고 이게 약간까지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시간을 가져야 된다, 토론을 해야 된다, 수기를 해야 된다. 이 얘기가 지금 계속 몇 차례 지금 반복이 돼서 나오거든요. 네. 오늘 또 한 번 강조를 한 겁니다. 맞습니다. 제가 일단 좀 외람된 얘기긴 하지만 네. 이재명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인 것과 전혀 별개로 전과 사범이시고요. 재판 5개를 받다가 일부 중단이 되긴 했지만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검찰개혁을 주제를 한다라고 하니까 저는 좀 위화감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재판을 네. 받는 피고인이 검찰개혁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일부는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좀 저희가 대선부터 지적을 했던 그런 문제들이 아니었을까. 저는 막연하게 그런 생각도 잠깐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회의를 주재하겠다라고 하면서 보여주기식은 안 된다라고 한 그 취지 자체는 전 대단히 공감을 합니다. 사실 네. 민주당이 이미 실패를 경험을 했습니다. 공수처 신설을 했고요. 일부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이름의 수사권 조정들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부작용들이 노출이 됐죠. 공수처는 신설되고 매년 수백억 원의 세금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제대로 기소된 사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재판 결과를 받아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지금도 뭐 행안부로 가느냐, 법무부로 가느냐 이런 논쟁들이 있는 건데 공수처 같은 경우에도 독립기관으로 만들어지면서 어떤 기관의 지위가 굉장히 낮게 설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능한 검사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 출신들이 공수처에 지금 검사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 자체가 실효성이 없는 곳으로 전락을 해버렸다. 이런 평가들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챙기지 않는다면 과거 실수를 답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정책을 잘못 집행했을 때 돌아올 수 있는 역풍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인 것으로 보이고요. 예. 저는 지금은 민주당보다는 정부가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쪽에 좀 편을 들어주고 싶은데 사실 지금 이문정 검사만 저런 것이 아니라 이른바 개딸이라고 하는 그런 강성 지지층들은 이미 정성호 장관까지도 수박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은 이재명 대통령까지 수박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일촉즉발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제 국무회의에서 이제 저런 이야기를 했었고 이 대통령이 또 오늘 여당 의원들하고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그 연찬회를 마친 다음에 전부 이제 청와대로 간 거죠. 네, 청와대 맞습니다. 오늘 거기가 어디죠? 영빈관 영빈관에서 영빈관에 모여가지고 했는데 거기서는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자가 너무 세면 여론이 나빠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표명했는데 이건 누구한테 한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강자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지금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여당을 아마 의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이라든지 아니면 좀 사실은 야당과의 좀 강경하게 좀 대치하고 있는 국면이 격화되고 있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계속 통합과 협치, 화합의 의지를 보이고 계신 과정이다 보니 국회에서 조금 소모적인 정치적인 갈등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점을 전달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대통령께서도 당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 대표의 직분과 대통령의 직분이 다르다라는 점을 인지를 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에 대해서 뭐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긴 합니다만 예. 언론 개혁이라든지 검찰 개혁에 대해서 대통령의 뜻이 흔들린 적은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정기국회를 앞두고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도 공유를 하고 다가오는 국회에서의 입법 과제들 이런 부분에 대한 폭넓은 의견 청취와 대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입니다. 예. 조금 앞에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게 있었는데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요. 사실 이거를 뭐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게 맞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가장 증폭됐던 때는 윤 정부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 검찰총장에게까지도 비화폰이 지급됐고 김건희 씨에게도 비화폰이 지급이 됐고 김건희 씨가 민정수석과 비화폰을 통해서 몇십 분 통화한 내역도 밝혀졌고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관련한 무혐의 처분을 앞두고 이 검찰총장과 민정수석 간의 통화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라는 점도 드러났기 때문에 이게 검찰의 수사가 온당하고 신뢰할 만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 증폭됐다라고밖에 볼 수 없죠. 네. 근데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요. 검찰 개혁에 문제 인식이 있는 것과 피고인 신분이고 어쨌거나 임기가 끝나면 재판이 속개될 수밖에 없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이재명 면소법이라고 일컬어지는 검찰 개혁을 직접 주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 충돌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그 민주주의 역사상 정말 유례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 평가하기가 모호한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지금 제가 아까 당정 관계상의 불협화음을 살짝 짚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과도 손잡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예. 이재명 대통령은 통합을 강조를 하고 있고 검찰개혁도 정청래 대표는 속도 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속도 조절을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거나 당정 간의 이해관계와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을 바라보는 대통령과 강성 당원을 바라보는 여당 대표 사이에 발생하는 불협화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강성 당원들만 따라갈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이익 그리고 이제 국정 운영상의 합리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렇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보여주기식의 개혁은 안 된다. 좀 더 시간을 갖자라고 했고 또 오찬 자리에서는 너무 강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직후에 정청래 대표 그럼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검찰, 언론, 사법개혁을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우자. 다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려되는 부분인데 짧게 어떤 그러니까 저는 입장이신가요? 일단은 예. 이 정광석화처럼 해치우자 이거는요. 뭐 네. 대통령의 뜻을 거슬러서 추진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정청래 대표께서 당대표 선거 과정부터 무슨 말씀하셨냐면 이 추석 전에 검찰개혁을 완수를 하겠다라는 약속을 뭐 국민들께도 당원들께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고 혁명보다도 어떻게 보면 개혁이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뚜벅뚜벅 갈 길을 가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이게 뭐 단순한 속도전을 하자라기보다는 예. 그동안 워낙에 뭐 언론개혁, 사법개혁, 그다음에 검찰개혁의 내용들은 큰 얼개들은 다 짜여져 왔고 어느 정부에서나 언급이 되어 왔던 개혁 과제이기 때문에 네. 내용에서의 충분한 수기는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는 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빠르게 주저함 없이 추진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9월이고 10월 초면은 추석이라서 다음 달 9월 안에는 이제 모든 개혁을 이제 일단 뭐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정기국회가 열리니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워딩을 빌리자면 이제 얼개는 9월에 이제 모두 마련이 될 것 같은데 9월 한 달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국회 보기로 하고요. 국민의힘도 이제 1박 2일 연찬회를 했습니다. 또 결연한 전투태세 의지까지 보이던데 어떻게 마무리가 됐습니까? 일단은 저희 당이 상당 시간 동안 자중질환에 빠져 있다라고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네. 지난 전당대회 때도 많은 비판점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와는 달리 이번 연찬에서는 상당히 단결된 의지들을 많이 보여줬다라고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 좀 국회 보직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왔던 것 같은데 특히나 오선 의원인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 간사로 간다라고 했던 것도 예. 전격적으로 결정이 됐었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 나경원 의원이 희생을 하겠다라고 한 것과 다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육선 그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온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긴 하지만 네. 법사위 간사도 원래 재선 선수가 하는 것이 맞는 지위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선 의원이 맞수를 놓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연히 싸우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 장동혁 지도부에 한번 힘을 실어주겠다. 이런 입장을 보인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또한 조경태 의원과도 뭐 여러 우려했던 부분들과는 달리 또 행안위 간사를 또 맡아주겠다라고 또 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런 측면들을 봤을 때는 누구요? 누구 말씀하셨죠? 조경태 의원입니다. 의원이. 예, 행안위 간사. 행안위. 예,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걸로 봤을 때는 당이 이제 하나된 단결된 의지로 대여투쟁을 강화를 하고 이런 부분들로 국민들께 다시 인정받는 국민의힘으로 거듭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제일 관심사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장동혁 대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만날 것이냐 이 부분인데 맞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여야 지도부 회동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 이건 약간 대통령실에서 좀 처음 얘기를 잘못 꺼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취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 분명히 영수회담이라고 워딩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영수회담은 잘 아시다시피 야당 대표와 대통령의 1대1 회담을 의미합니다. 과거 이재명 대표도 야당 대표 시절에 윤 전 대통령과 1대1 만남을 영수회담을 추진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지속적으로 수석이 했었거든요. 영수회담이라는 이야기를 했었나요? 예,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워딩으로 속보가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1대1 만남이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대통령실 측에서는 워딩을 정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야 그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좀 혼선이 빚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처음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자마자 여당 대표가 아니라 야당 대표를 1대1로 만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통 큰 결정을 했다라고 제가 칭찬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함께 보는 자리, 그러니까 원오브 댐으로서 야당 대표를 만나자라고 한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대해서는 의제와 형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결과적으로 들러리만 서게 되고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맛있는 밥만 먹고 아무런 성과도 없는 상태에서 헤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셋이 만나더라도 나중에 단독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가겠다.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그 입장인데. 근데 일단 좀 정정드릴 부분은 우상호 정무수석께서 영수회담이라는 단어를 쓰신 적은 없습니다. 정확한 멘트는 이 대통령께서 기회가 되면 외국에서 회담 끝나고 돌아오는 적절한 날 초대해 정상회담 결과를 말씀드리고 싶다는 초대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다라는 것이 구체적인 워딩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통령실 측에서 영수회담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영수회담이라는 지시사항이 내려왔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장동혁 대표가 큰 딜레마에 빠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경한 대여투쟁 노선을 강조했고 모든 걸 바쳐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라고 공언을 하신 분이고 심지어 최고위원들 사이에서는 지금 뭐 탄핵을 부정하고 윤어게인을 다시 외치는 분들이 나타났는데 이 상황 속에서 덥석 대통령이 만나자고 했다고 만나기가 쉽겠느냐 뭐 이런 해석들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라서 힘이 없어서 왜 우리와 대화를 하지 않느냐라고 볼멘소리만 하기에는 대통령께서 통 크게 초대를 하셨기 때문에 전 여기에 결국 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